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당정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입장차가 상당해서 논의 과정에서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혼란과 피로도는 커지겠죠. 그만큼 서둘러 이 정책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텐데 과연 어떤 방향성이 옳은 건지 오늘 이 시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2차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또 국가 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님, 지금 일단 세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나라빚 갚는 데 좀 쓰겠다라는 게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인데 네.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리고 또 이유는 어디에 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에 쓸 거냐 그거를 따지기 전에 왜 이렇게 세수가 더 들어왔나? 많이 들어왔는가 그 원인부터 따져야죠. 경기가 좋은가? 그건 아니거든요. 지난해가 너무 안 좋았죠. 장사가 되게 좋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잘 된다면 지금 수출 쪽이 잘 되는데 그럼 수출이 잘 된다고 또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한계가 그러니까 있죠. 네. 이번에 세수가 예상보다 30 몇 조 늘어난다는 거는 뭐 때문이냐 하면요. 작년에 세수를 굉장히 작게 잡았어요. 작년 세수를 국세 수입을 재작년과 같다고 봤어요. 아니, 한 9조 정도 작게 잡았어요. 지난해 걸. 금년도 세수는 네. 작년보다도 9조쯤 작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예측하기를.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이번에 나온 그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 네. 올해를 빼놓고 내년서부터는 국세가 계속해서 한 1년에 15조 정도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오는 정부예요, 이 정부가.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작년에 비해서 한 15조는 많다고 봐야 되지. 특히 성장률이 4%라며요. 명목 성장률은 한 6%쯤 될걸요. 물가 상승률을 2%만 잡아도. 네.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미 작년에 성장률 좋아지고 물가 상승률 올라가고 하면 세수를 20조 내지 25조는 더 높여 잡는 게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9조 작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놓고서는 30 몇 조가 지금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좋고 물가 상승률도 높아서 세수가 정상적으로 보면 좋아질 거라는 걸 몰랐다? 그럼 정부가 무능한 거죠. 예측을 잘 못하는 거네요. 알면서도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꼼수인 정말 거죠. 나쁜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34조 생각보다 늘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세수를 9조 가까이 낮게 잡은 것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착시 현상을 줘서는 안 된다.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네, 알려드려야지 되는 그래서 거죠. 무엇보다도 딴 거 따지기 전에 이번에 세수가 많이 나온 것은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작년에 너무 낮춰서 잡은 것에 대한 기계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걸 우리 국민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바탕 위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논란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 세수가 더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시는 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아직 본궤도로 올라온 상황은 아닌데 왜 세수가 더 들어왔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적게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니까
그 부분은 틀림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 몰랐다 문제와 꼼수 문제가 이제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작년 7월쯤에 이 잡을 때는 사실은 올해 그 막 굉장히 피크를 향해서 막 달리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방역 문제가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될까 하는 그런 거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건 저는 한 절반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삶은 나아진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왔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절대 지금 K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양극화가 심화돼서. 예, 뭐 지금 보복 소비하고 뭐 이런 계층은 열심히 소수는 하고 있지만 네네. 다수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게 이 돈을 빚을 갚아야 된다와 뭐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이 이야기가 갈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어느 쪽을 중심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빚 갚는 건 맞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은 일단은 아직은 아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은 아니다. 예, 일단은 그 작년 뭐 이렇게 개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먼저 그 구호 겸 또 네. 경기 지원할 활성화를 수 위해서 왜냐하면 상층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굳이 해주지 않아도 뭐 더 잘 살고 있지만 하층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좀 그 일단은 경기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이제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잡은 부분도 있고요. 또 예상 못했지만 좀 늘어난 부분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가 조금 통제가 되면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한 19% 정도 늘어난 게 큰 요인이라고 볼 수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2019년에서 GDP 대비 37.7%였던 것이 지금 2020년에 44%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이미 2019년도의 관리 재정 수지라든지 아니면 통합 재정 수지가 이미 많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갚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빚 갚는 건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일부 정도 갚아 나가는 상징적인 모습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갚는 모습을 예. 보여주는 게. 예. 신 교수님께도 답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 어쨌든 지금 정부가 추계를 잘못했든 예상을 잘못했든 아니면 낮게 잡아서 그렇게 나왔든 간에 어쨌든 지금 초과 세수라고 잡혀 있는 부분을 빚을 갚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이십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죠. 당연히 갚아야 되고 통계를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는데 단적으로 작년 1년 동안 2020년 회계연도 동안 관리재정 적자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관리재정 적자라는 거는 기금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빼고 네. 진짜 정부가 거둔 돈에서 쓴 돈을 제한 그 돈인데 작년에 110조 이상이 적자가 났어요. 마이너스라는 작년에. 얘기네요. 이 112조 관리재정 적자는요. 지난 한 9년치, 8년치 관리재정 적자를 다 더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작년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면 작년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다가 금년에 또 이렇게 또 추경을 이번에 2차 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3차 또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펑펑 써댈 거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부라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재정 적자를 많이 났으니 일부는 그거를 우리가 좀 메꾸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뭐 지출을 하더라도 이번에 나는 거는 상당히 저는 국채를 상환하는데 저는 이미요 지금 국채 발행 그 규모가 조금 있으면 진짜 뭐 GDP 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많아질걸요? 나라 빚이 네. 이제 GDP 규모와 네, 육박한다. 그래서 대등하다. 정부는 유한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집권하면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은 영원하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들한테 많은 빚을 남겨놓고 정부가 떠나면 근데 죄송한데 그 정부의 빚은요. 다 누가 감당하실 것 같아요? 50대 이하들이 감당하세요. 예, 그래서 정부가 저는 이번에는 첫째, 우리가 이렇게 수입이 많이 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작년에 좀 적게 잡아서 그렇다. 그러니 이거 국민 여러분 너무 침 흘리지 마시고 작년에 너무 적자를 많이 발생시켰으니 이번에는 거기에다 다 국채 상환하는 데 쓰겠소.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네. 그때 가서 뭐 추경을 하든지 하겠소. 아니 지금 정부가 말입니다. 4% 넘어간다고 성장하고 명목 성장률로는 6% 넘어가는 그야말로
이 경기가 엄청나게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이렇게 적자를 팡팡 키워버리면 이제 소는 누가 키우죠? 그렇죠. 사실 근데 지금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가 한 30조 원에서 32조 원 정도로 지금 현재로는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수가 남으면 뭐 어떻게 쓰겠다라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왜 40% 정도는 또 뭐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남는 세수가 고스란히 남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한 60% 정도 되는 18조 원 정도의 수준에 그 부분만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어쨌든 뭐 지원도 하고 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 백신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빚까지 갚는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빚을 전혀 한 푼도 갚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상징적 의미에서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정도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재난지원금이든 뭐 저 중소상공인 지원이든 간에 지금 무조건 저희 잉여금의 40%는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쓰림쓰미를 할 때 조금 지방과 좀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 그 중에 이제 매칭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방에 주는 40%가 고스란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경기 활성화하는 곳에 투입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어떤 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세금이 이제 거칠 거 아닙니까?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했던 부분들이 올 말에 내년 초에 이제 그럴 때는 충분히 빚을 갚을 여력이 더 생기니까 그때 빚을 더 많은 규모로 빚을 갚아 나가는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18조 원이라는 규모를 봤을 때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이 한 14조 3천억 원 정도가 전 국민에게 돌아갔던 금액이었는데 18조 원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여당이 생각하는 대로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소상공인 또 지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백신 지원하고 빚 갚는다. 이게 액수가 좀 안 맞지 않을까요? 당연히 항상 부족하죠. 근데 네네. 전국민 지원보다는 이게 좀 이 피해 선별적으로. 업종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예, 뭐 좀 상대적인 선별 지원이죠. 성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지금 20조 원래는 한 18조 정도 이 정부 예산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20조까지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빚을 갚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기재부에서는 아무래도 좀 남겨서 국채를 갚지 않은 쪽이니까 그러니까요. 또 남겨야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도 선별 지원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돈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선별 지원을 하면 저는 현금성 지원도 현금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선별 지원이 아닌 전체 집단에게 이제 현금을 주게 되면 고소득층들은 현금을 그대로 그냥 은행에 놔두게 보관하죠. 되지만은 네. 근데 저소득층은 아마 자기가 필요한 곳에 이제 적절히 잘 주로 생계에 쓰겠죠. 생계에 쓸 것이고 예. 집값을 낸다든지 교육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 국민 지원을 해버리면 인플레를 일시적으로 일으키게 유발할 수 되고 있는. 일으키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피해가 가는 오히려 그 실제 소득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선별 지원으로 가면서 선별 지원이 됨으로써 현금 지원이 가능해지는 좀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작년 코로나 들어가고 나서 네. 지난 추경까지 추경이 5번 있었어요. 작년에 네 네 차례 번 추경이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 이제 2차 추경 논의하고 있으니까 한 번을 했죠. 그 한 번 했죠. 네네. 그걸 5번씩을 하면서 정부가 지출을 얼마를 늘렸는가 제가 다 더해보니까 네네. 67조를 늘렸어요. 지출을요. 네. 추경을 하면서. 네. 근데 거기서 한국판 뉴딜이 갑자기 작년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간 돈이 5조가 들어갔어요. 그 빼면 60조잖아요. 네. 자, 정부가 그 60조를 추경을 5번이나 해가지고 60조를 더 썼는데 네. 그 중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들어간 돈을 제가 다 더해보니까 18조예요. 네. 3분의 1 30% 정도 되네요. 또 안 되는 거죠. 네, 60조에 18조인데. 근데 민생이라고 하면서 민생이라고 하면서 막 뭐 돌봄, 청년 일자리 하여튼 이런 돈으로 들어간 게 35조 들어갔어요. 2배가 들어갔네요.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 네. 지원에. 예, 거기서 2차 추경 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준 게 15조거든요. 그걸 빼버려도 고용 민생으로 20조 이상이 들어갔어요. 보세요. 5번 추경을 했다. 네. 총 규모는 60조다. 그중에서 중소기업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18조고 네. 전 국민한테 뿌린 돈이 약 40조예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집권당은 재정 뭐 경제 회생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로지 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원을 쫙 전 국민한테 뿌려주자. 그게 훨씬 더 표에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난 저는 추경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날 선별 이야기 해봐도 씨도 안 먹히는 소리다. 물론 답은 선별인데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 상징적으로 국채 갚는데 저는 많이 투입해봤자 국채 한 2조 정도 상환하는 데 쓰면 쓸까? 나머지 한 20조에서 30조의 돈은 전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대부분 전 국민한테 뿌리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틀렸기를 바라요. 네. 근데 여태껏 해온 추경의 행태를 보면 30조 추경을 쩐다고 했을 때 거의 70%는 민생, 고용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국민한테 아기 돌봄이라든지 여성 청소년 일자리 찾기라든지 사각지대를 채운다는 아니면 노인 고용이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돈을 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막 그 이야기를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 입이 아파서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전 정부의 행동이 예측이 된다. 특히 6개월 앞에 지금 대선을 두고 정부가 고상하게 선별, 맞춤형 도대체 그렇게 좋아하던 맞춤형은 어디로 갔죠? 사실 지금 신세동 교수님이 이제 의혹을 제기해 주신 그 선거용 표심 겨냥용이다라는 말씀에 봤을 때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시기가 총선 전이었고 그리고 올해 이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한 상황이 됐고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라고 해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편성을 할 때 그 제일 좋은 정확한 방향으로 편성을 했느냐. 예. 또 저는 또 한편으로 가서 집행이 또 안 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되는데 선거를 의식하는 문제는 저희 1년 365일 선거를 의식하지 어떤 특정 지역 시기에 돈을 준다고 해서 선거를 의식한다고 하는 건 조금 무리한 주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7, 8개월 남았는데 네네. 매년 선거 기간이 아닌 기간이 없는 거죠. 그 논리로 가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고 또 정부가 가지는 포퓰리즘적인 특성인 거지 어느 시기에 돈을 주면 선거에 해당되니까 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정확하게 주는 곳이 맞는 거냐, 제대로 집행되는 거냐 하는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을 봤을 때는 지금 빚도 갚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하고 다른 것까지 손실보상도 해야 되고 백신 지원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우리는 재정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빚도 지금 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을까, 옳은 방향일까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은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재정 상황이 우리보다 안 좋지만은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재정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찍어낼 수 있죠.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올해 초에 2차 부양안을 통과시킬 때 미국이 그 총 1조 9천억짜리를 통과시켰는데 그렇죠. 그 안에 보면 이제 그 현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현금 지원도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한테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사실은 전 국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 지원하는 것은 좀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많이 효과적이진 않을 것이다. 예. 사실 지금 이제 당정은 지금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확장적 재정 운영을 계속해서 당분간 좀 이어가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기를 좀 회복시켜 놓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그런
입장보다는 이제 서서히 뭐 일종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재정과 통화가 이렇게 다른 박자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결과적으로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는답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어떤 발언을 최근 예. 금통위의 의사록을 봤더니 예. 7명의 의원 중에서 이주열 총재를 뺀 6명이 전부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은 주택 가격과 주식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다. 이것은 뭐 때문이었냐? 너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다 6명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금리 누가 낮췄는데? 한국은행이죠. 예? 한국은행이 낮췄고 이주일 총재가 계신다 제 기록을 갖고 있지만은 도대체 금리를 얼마나 여러 번 내린 거예요? 역대 가장 금리를 많이 내린 중앙은행이 하는 이주열 총재예요. 이분 또 연임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러던 분들이 이제 돌연 와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뭐냐면 이 립서비스다 이게. 립서비스다. 말하자면 이렇게 낮아서 우리가 그렇게 주식 가격과 주택 가격이 폭등이 올 거다고 경고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했던가요? 그죠?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물을 다 엎질러 놓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매우 좀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분들이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더 화나는 거는 뭐냐 하면요. 그러면 올린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요. 금융 불안이 저금리 때문에 왔다라고 말해놓고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조금씩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금융 불안이 악화될 것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 5월달에 네. 그 회의록을 보면 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답인 것은 맞는데 첫째 진작에 그렇게 올려서 좀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왜 막지 못했던가. 그리고 성장률이 지금 4% 넘어간다고 막 박수 치면서 저는 이 금리를 올리는 태도에 대해서 매우 우리 국민들이 섭섭해할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당연히 금리 올리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근데 뒤집어서요. 그동안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자 이익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요. 가계 대출보다도요. 빚보다도 가계 금융자산이 한 30%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FOMC 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태도가 바뀌긴 했는데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기를 바라고 금년 중에 하느니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하면 역사 이래로 개벽이 일어나면서 미국에 앞서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답은 안 올릴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올리기는 어렵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올리고 나면 이것이 주는 정치적인 함의 때문에 정말 저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수십만 명의 대출자들이 한국은행 앞에 가서 뭐 청와대 청원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무책임하게 금리 올렸다고 저는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느니 그런 배짱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뭐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대출 뭐 B2다 그다음에 영끌이다 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가계부채가 뇌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또 한우는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정 소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지금 재정은 확장으로 여전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는 올리는 시점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뭐 확장 재정을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엇박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좀 정책의 효과가 좀 잘
그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반감될 있기 수 때문에 그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저기 그 부동산만 생각하면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정책 효과를 생각하면 급격하게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리를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그 그래프도 잠깐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예. 2016년 중반 이전까지는 한국이 더 높았더라고요. 이제 그 기준금리가. 금리를 한번 예. 보여주시면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리가 높았을 때가 더 낮았을 때 미국보다 낮았을 때가 묘하게 그 한국이 이제 부동산이 화랑이 되는 그런 겹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낮았던 시기가 2017년 네네. 말부터 그래서 2020년 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기 그래서 시작했을 엇갈리면서 무렵이거든요. 뭔가 경제적인 어떤 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좀 미국이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인하에 어느 정도 고조를 맞추는 수준에서 금리를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제적으로는 선제적으로는 어렵다고 좀 부정적이고 미국이 너무 지금 거의 사실상 제로금리죠. 제로금리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걸 좀 올렸을 때 한국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에 강력한 그 시그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재정과 통화 정책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근데 재정 당국하고 통화 당국이 이렇게 엇박자로 움직이는 건 사실은 굉장히 그 건강한 모습이라고 오히려 볼 수 있고요. 뭐 사실은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보통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을 언제나 하고 싶어하고 그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은 이제 어떻게 하든 좀 이를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저는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이제 스탠스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EU의 금리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한국 스스로도 지금 5월 달에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2.6% 정도 나타났을 정도로 이게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니까 이제는 금리 카드 좀 만지작거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급격하게 올릴 정도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이제 경기가 살아나려는 차원을 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이렇게 죽이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하지만은 좀 올리려는 노력을 좀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은혜 박종석 부총재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폭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긴축 기조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뭐 향후 뭐 2번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온 상황인데 여당은 일단 어떻게든 확장 재정해서 전 국민에게 뭔가 어필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인 것 같고 정부는 그러니까 특히 홍남기 부총리 국간직위를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제한적인 속도를 좀 갖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고 이거를 참 구도를 같은 방향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과서를 우리가 혼동해서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 정부는 성장과 고용에 주된 책임을 갖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 주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는 법에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한은이 제 몫을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제 목소리를 못 한은이 내고 있다. 예, 물가 안정을 꾸준히 이게 강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뭐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때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 부동산 살려야 된다, 금리 낮춰라 해가지고 막 LTV 막 낮추고 해가지고 올려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갑시다. 정부는 재정 확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를 해야 되고 고용을 도모해야 되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의 최종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물가 불안해요, 안 해요? 지금 물가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럼 높아졌죠. 한국은행은 많이. 물가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작년에 적자를 110조나 냈잖아요. 돈은 돈대로 썼잖아요. 네. 성장 효과 있었나요? 고용 효과 있었나요? 지금 성장도요. 민간 소비는 다 죽었어요. 예, 민간 소비는 다 죽고 오로지 지금 수출 때문에 성장이나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정부가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돈을 쓰는 건 좋은데 이게 효과가 있냐? 좀 생각을 해보고 돈을 쓰라는 거거든요. 내수를 살 수 있느냐. 돈을 줘봤자 지금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축률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 말씀은 아니 뭐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 쓰는 거는 좋은데 효과가 없다. 그럼 효과가 어디가 있냐? 저는 국민들한테 주머니에 쌈짓돈 이렇게 푼돈 넣어주시지 마시고 지금 중소기업 한 50만 개 중소기업들이 설비가 너무 낙후돼 있거든요. 기계가 막 20년 전, 10년 전 아날로그 시대 기계를 아직도 쓰고 계시거든요. 그거 다 바꿔주고 생산성만 높여도 저는 엄청난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일자리와 성장과 이게 나가자. 저는 그래서 정부를 설비 투자 쪽으로 쓰는데 지금 설비 투자가 살아나잖아요. 들여다봤더니 정부의 주도거나 아니면 대기업 주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설비 투자는 중소기업은 아직도 설비 투자 엄두도 못 댈 정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쓰는데 저는 전혀 엉뚱한 관역을 반대로 쏘고 있다, 정부는. 그래서 제가 정부 재정의 그 완화를 반대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돈은 소득 중심으로 줄 것이 아니라 설비 투자, 생산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를 저는 촉진 쪽으로 저는 몰아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가진 톱니바퀴가 좀 선순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재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썼는데, 거죠. 썼는데 그 자꾸 그렇게 몇십만 원씩 돈을 이렇게 넣어주는 쪽으로 소비가 살 거라고 생각하면 네. 큰 오산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했는데 안 살아났잖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네, 찾아야 네. 된다는 말씀이신데. 생산적인 재정 투자를 하자, 재정 지출을 하자. 그게 제 생각인 거죠. 네. 사실 지금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국은행은 이제 가계부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가 너무나도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에 충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 금융당국은 이 LTV 비중을 또 확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놨는데 LTV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빚을 더 질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럼 곧 금리 인상기에는 어떤 가게에 또 충격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좀 되거든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고 당정은 LTV를 확대해서 빚을 더 지게 하고 있는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부동산을 좀 좀 약간 억제를 했더니 수요를 억제를 했더니 이제 뭐 무주택자나 이제 그 이런 실수요자들이 이제 반발이 있다고 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끌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고소득자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가려서 할 것인가가 저는 좀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 때문에 어차피 밀려서 하는데 여론 때문에 밀려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부동산이 거품이 터지지 않고 관리가 되었던 게 이제 LTV나 이런 것 때문인데 이걸 좀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이제 공공 공급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좀 타협하는 좀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은은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LTV는 확대를 했는데 또 DSR 규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속도 제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LTV를 늘리고 DSR을 둔다는 거는 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모는 건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혼란스럽습니다. LTV를 느리더라도 DSR을 규제하고 있으면 사실은 효과는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받을 수 또,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을 거니까요. 예, 그리고 주택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LTV가 늘어나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정부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들의 어떤 욕구를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효과가 그렇게 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한은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금리를 올리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약간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 뭐 엇박자도 뭐 엇박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소위 그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돈을 못 갚는 분, 갚을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분들한테 돈을 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산 분들이 직장이 빵빵하고 뭐 이런 분들이면 괜찮은데 어차피 직장도 소득이 불투명해서 그 대상에서 빠졌던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돈을 더 빌려주게 한다고 하니까
악성 부채를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뭐 상환이 안 되거나 이런 안 되거나 상황이 이 연출될 수 장래에 이게 있죠. 전부 부담이 되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아니 뭐 내리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그냥 횡보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소득이 없어서 이렇게 지불을 못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돈을 더 빌려준다고 하면 네. 주택 가격, 특히 저가 주택 가격을 올리면서 동시에 이분들이 금융기관에 굉장한 부실 채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전 정부가 왜 이렇게 이런 그 악수 중에 악수, 시장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는가 정말 모르겠는 게 물론 뭐 정치적으로는 150%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경제 논리로 보면 저는 이런 조치는 100% 실패한다. 제 100% 실패하고 제발 좀 LTV 고만 꼼지락거려라. 네? 이거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쉽게 주택 가격이 잡힐 것 같으면 어느 대통령이 그걸 못 잡았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꼼수일 뿐만이 아니라 아무 효과도 없이 다음 정부 때 많은 금융기관들에게 이거 내가 하락해서 한 게 아니고 정부가 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 나는 거는 정부가 책임져라. 이런 어떤 후유증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을 좀 찐득하게 밀고 가는 그런 힘이 이 정부가 너무 없어서 또 오락가락 또 갈팡질팡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사실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도 정부와 또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많은 상황인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지금 정하지 못하고 가타부터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당은 일단 상위 2%한테 이제 종부세를 부과를 하되 공제 기준은 기존대로 9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2%로 종부세 대상자를 정하고 공제는 이제 기존대로 9억 원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 방침대로 가면 아마 현 정부는 대선에 필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신들이 대변하는 세력이 어딘지에 대한 걸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로 줄인다고 해도 4%가 2% 되는 건데 이 세수 부담이 한 700~800억 정도밖에 안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하위 50%가 전체 종부세 4%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 거예요.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종부세를 내는 분들한테 감세 혜택을 주어서 얻는 이익과 그 대다수 국민들한테 가질 수 있는 분노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소수 종부세 내신 2% 분들은 당연히 강렬하게 원하시겠지만 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최악의 악수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과연 이 종부세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의문이긴 한데 지금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봤을 때 기존에 이제 9억 원이라는 기준을 지금 퍼센테이지로 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종의 부유세 개념을 2% 위에만 막 매기겠다라는 건데 또 공제는 기존대로 유지를 한다. 뭔가 이게 좀 톤이 안 맞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예,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2%라고 정해놓는 것도 좀 이렇게 서열화시키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2% 분들이 계속 또 내면은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종부세는 좀 낮추는 방향으로 좀 많이 낮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산세와 함께 보유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유세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종부세가 나오고 보유세가 유지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주택 가격 이거를 거의 그대로 주택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의 그대로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가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세입자들이 그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 정부가 정말 원했던 것은 종부세를 통해서 좀 그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그 시장 거래 활성화되는 게 되게 된다면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지금 매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래세가 높아지니까 그렇다면 양도세가 너무 또 과하죠 지금. 예. 중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6월 1일부로는 더 강화된 측면이 있어서 됐고요.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글쎄요, 정부의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 토지를 합하면 100만 정도 돼요. 가구로 따지면. 네, 네. 100만이면 이게 우리가 가구를 2천만 가구로 봤을 때 이 100만이면 한 5% 정도 되네, 그죠? 2천만에 그죠? 100만이면 100만이면 20분의 5%잖아요. 네. 그럼 2%로 끊는다고 하면 한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정부세 고지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표수로 따지면 한 50만 명이니까 가족까지 합하면 한 100만 표 정도가 나오는 거죠. 문제는 나머지 50%, 나머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거는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반영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금액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런 조치, 즉 2%로 끊었을 때 세금을 금년에는 냈는데 내년에는 안 내는 사람들이 숫자는 절반 정도로 한 50만 정도 주겠죠. 근데 그분들의 세금 부담은 얼마가 주냐 하면 그분들이 많이 내봤자 전 종부세가 연 100만 원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몇십만 원 선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몇십만 원 덜 내니까 굉장히 이 정부에 대해서 고마워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조금 있으면 공시가격 올라가고 그렇게 되고 또 정부가 바뀌면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내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부세에 그 부담이 커지면서 2%가 넘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분들은 굉장한 반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바로 위헌 소송으로 들어갈 거다. 도대체 2%로 세금을 끊는 법이 있었는가? 저는 그래서 굉장한 반발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50만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영향력까지 합하면 저는 한 몇백만에 해당되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맞더나 이 내년도 대선에서 이런 카드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혜택은 전부 그 쥐꼬리만큼 그다음 부담은 계속해서 지우면 저는 죄송합니다. 정말 그 아파트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전 1,000만 원 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분이 몇만 명쯤 될까요? 저는 강남만 따져도 1,000만 원 가까운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숫자가 몇만 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낼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저는 정말 그 불만 세력으로 바뀌면서 강력한 정부에 대한 저항 운동을 저는 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법률적으로 위헌 소송도 제기하겠지만 무력으로 이분들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종부세, 이것은 정말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아픔을 좀 덜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2%는 저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가 나온 얘기들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뭐 종합부동산세 등을 두고 당과 정부가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정부가 당에 끌려가지 않겠냐라는 시선들이 많거든요. 지금 뭐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밀어붙였던 게 정부 의사대로 갔던 것이 있었나라는 복기를 해보면 그런 거 봤을 때는 결국은 여당 뜻대로 될 것 같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렇게 그건 반반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 뜻대로 하지 못한 것도 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이 정부가 이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측면들 있잖아요. 조세나 이런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과 지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재정 확대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고 재정 구조를 지키는 문제들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지금 정당은 좀 더 단기적으로밖에 대응을 못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사이즈만 맞춰주는 어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국채가 증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뭘 지키고 뭘 정치에 양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칙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당과 정이 이 불협화음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겁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잘 좀 들여다보시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신중한 해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교수, 정창수 소장, 성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NGX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